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기출이론 기말고사 해설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해설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것은 항상 그 의미가 그 문제를 맞추고 점수가 몇 점이 나오는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매개로 해서, 기회로 해서 혹시 내가 그동안 몰랐던 내용, 놓쳤던 내용이 있다면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그 내용을 알아가는 과정, 실력 향상의 계기로 삼는 것, 기회로 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몰랐던 내용들이 나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실력 올리는데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간단하게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은 자신 소유 X 건물에 대해서 을과 전세금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맞춰줬다. 갑 소유의 건물에 을이 전세권자로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와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갑이 X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이 건물이 갑의 건물인데 이 아래 땅이 갑의 땅이 아니라는 거네. 예를 들면 병소유 토지고 갑은 지상권을 가지고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지었다. 그리고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줬다. 그 소리네요. 그렇다면 그 지상권에는 을의 건물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X 304조예요. 304조.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었을 때는 그 건물의 전세권 효력은 그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죠.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치죠. 종된 권리이므로 미치지 않는다. X입니다. 그 다음에 X 건물의 대지도 갑 소유라면, 그러니까 병 소유가 아니고 대지도 갑 소유래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된 거죠. 그 다음에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 대지 소유권 땅 주인이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다 이거지. 자, 그래서 특별승계인 병은 새로운 소유자는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간주가 되죠. 305조의 법정지상권이잖아요. 이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을이 아니에요. 건물의 전세권자인 을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소유자인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 갑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을은 전세권 존속 중에는 원칙적으로 갑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틀렸죠. 전세권의 양도는 자유롭습니다. 306조. 동의받을 필요 없죠. 설정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X이고요. 갑이 전세권 존속 중에 X 건물의 소유권을 정에게 양도를 했어요.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정에게.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 되죠? 전세권 설정자 지위가 승계되죠. 얘는 설정자 지위에서 벗어나고 신소유자가 양수인이 자동적으로 전세권 설정자가 되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을에 대한 전세금 반환 의무는 건물의 양수인인 현재 소유자인 정이 부담을 한다. 맞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너무 멀어서요. 그냥 4번입니다. 그렇죠? 4번. 그 다음에 갑에게 X 건물의 소유를 위한 토지 사용권이 없어서 토지 소유자가 X 건물에 철거를 청구한다? 면은 을은 전세권자는 자신의 전세권으로 그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갑의 건물이 있는 이 땅이 갑의 땅이 아니었나 봐요. 다시 병의 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병 소유 토지예요. 그런데 병 소유 토지에 갑이 건물을 소유하려면 토지 사용권이 뭔가 있어야 되죠. 지상권이나 임차권이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한마디로 남의 땅에 무단으로 지어놓았다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토지 소유자 병은 건물 소유자 갑에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테고, 철거 청구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럼 철거 집행을 위해서 이거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죠. 이럴 때 나가라고 하는 거지. 그게 무단 건축물이니까 철거 명령까지 떨어졌다, 나가달라 했을 때 제 아무리 전세권자라 하더라도 전세권을 가지고 이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없지. 버틸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대항할 수 없습니다. 퇴출을 해줘야 되죠. 퇴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2번. 유치권자 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유치권자 갑이 수취한 유치물의 과실. 유치물로부터 과실을 수취했다 이거지. 먼저 채권의 원본에 충당이 되고 잉여 나머지가 있으면 이자에 충당한다. 자, 이것은 323조인데요.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과실이 발생하면 이 과실을 수취해서
자기 채권 변제 못 받고 있는 돈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변제 충당권이 인정이 되죠. 근데 그때 충당 순서가 323조제 2항에 나오는데 먼저 원본에 충당하는 게 아니고 이자부터 먼저 충당을 해요. 이자부터 먼저 충당을 하고 그래도 나머지 잉여가 있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원본에 충당하는 거죠. 충당 순서입니다. 그래서 X가 되고 옳지 않은 거 답이 1번입니다. 감정평가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에는 이 문제는 나온 적은 없는데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갑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죠. 322조 제1항. 유치권자에게도 경매권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치권자가 비록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경매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그 순위로 배당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이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26조죠.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유치권의 행사가 곧 채권 행사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을 아무리 열심히 행사하고 있어도 채권 행사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갑은 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지. 원래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다가 걸리면은 유치권 소멸 청구 당하죠. 의무 위반으로.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첫 번째 예외가 채무자가 승낙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외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면 승낙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낙이 없더라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 주로 이제 부동산 유치 같은 건데 그럴 때라면 승낙 없이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그 사용에서 생긴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되죠.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은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갑은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다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유치권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321조 불가분성이죠. 담보권자들은 채권을 전부 다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 전부에 대해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 받을 때까지 물건을 다 유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물건이 한 개이건 여러 개이건 나누어질 수 있건 상관없이 전부를 다 유치할 수 있습니다. 불가분성 맞는 말이죠.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직접 점유하고 채무자가 점유하고 채권자는 이를 통해 채무자의 점유를 통해서 간접으로 점유한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물건을 맡겨둔 거네. 요래 가지고는 이 방법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1번이네요. 자, 유치권자가 하는 점유는 반드시 직접 점유일 필요가 없죠. 간접 점유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때의 직접 점유자는 제3자이어야 됩니다. 채무자가 아닌 사람을 직접 점유자로 해서 간접 점유하는 건 가능해도 채무자를 직접 점유를 한다? 있을 수 없는 발상이죠. 그거는 약간 맹구 같은 짓이죠. 그렇죠? 성립하지 않습니다. 2번,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 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고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등기를 해줬다는 거죠. 매수인에게. 돈을 다 안 받았어도 매매하고 등기 넘어가면 소유권 넘어간 겁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매 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죠. 없습니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결련성의 문제죠.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매도인이 받게 될 매매 대금 채권하고 매매한 부동산 목적물 사이에는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조금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비슷한 문제인데 유치물이 분할 가능해요. 유치물이 2개라고 가정할게요. 2개. 내가 100만 원 받기 위해서 2개의 물건을 유치하고 있었어요. 유치권은 불가분성을 띠기 때문에 100만 원을 다 받을 때까지 둘 다 유치할 수 있거든요. 50만 원 받았다고 하나의 물건을 내어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어. 반은 받았어. 50만 원. 그럼 유치물 전부 2개 다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를 할 수는 없다고? 틀렸지. 다 받을 때까지 둘 다 계속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의 물건이 각각 나누어서 50만 원씩 담보하는 게 아니고 이 물건도 저 물건도 1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고 있어요. 100만 원을 다 받을 때까지 그게 한 개이건 여러 개이건 모조리 다 유치할 수 있다? 유치권의 불가분성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틀렸죠. 이 지문은. 그럼 4번.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권리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답니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어떨 때는. 이 채권을 가지고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임차 목적물을 주로 상가 건물이겠지. 권리금을 얘기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건물에 대해서, 점포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죠. 권리금 반환 채권하고 점포 사이에 결연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다?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하죠.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320조는 임의 규정이어서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배제를 하면 유치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때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맞고요. 이는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이거는 그 유치권을 포기하겠다, 배제하겠다고 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외의 사람, 제3자들도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X가 되겠네요. 옳은 것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저당 목적물이 경매가 될 때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나 건물이 경매될 때 거기 있는 권리 상호간의 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어떤 저당권보다 저당권을 기준으로 먼저 설정된 선순위 용의권인 지상권은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따른 매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가 되죠. 얘는 안 죽죠. 선순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 후순위 지상권은 매각에 의해서 소멸을 하죠. 그래서 저당권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용의권이 소멸되는지 인수되는지 기준이 되죠. 다만 이때 주의하실 것은 이 저당권은, 기준되는 저당권은 최선순위 저당권을 기준으로 이렇게 따지는 거죠. 경매를 신청한 자의 저당권이 아니고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최선순위, 제일 순위가 앞서 있는 저당권보다도 선순위 용의권은 인수, 최선순위보다 후순위 용의권은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에 상관없이 매각으로 소멸,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가 먼저 되었어요. 어떤 부동산에 가압류가 됐어요. 먼저 되고 그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어요. 그러니까 순위, 시간 순서를 따지자면 선순위 가압류, 후순위 저당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 부동산이 경매가 될 때, 그렇다 하더라도 물권자인 저당권자가 일반 채권자인 가압류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다? 그렇지 않죠.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압류에는 처분 금지효가 있죠. 가압류된 부동산의 처분은 금지됩니다. 이때 금지되는 처분의 개념 속에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도 일종의 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압류된 부동산의 저당권 취득은 금지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의 금지는 절대적 금지가 아니고 상대적 금지여서 가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no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 yes but, 상대적인 대답을 해야 돼요. yes but 뭐죠? 예, 취득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취득했다라고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저당권자가 맞아요. 우선 물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나보다 먼저 가압류를 해놓은 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내가 저당권자임을 주장하고 내세울 수가 없어서 우선 변제를 주장을 못한다는 거지. 그리고 가압류 채권을 가압류로 했다고 해서 저 채권자가 무슨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니 이 둘은 서로 간에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채권자 평등 원칙에 따라서 채권 금액에 비례하는 안분 배당, 비례 배당, 평등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받는다는 이 말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뭐라고요?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와 후순위 지상권자의 배당은 안분 배당입니다. 비례 배당입니다. 자,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원칙은 인수가 원칙이지만 전세권자가 스스로 배당을 요구했어요. 나도 나갈 거다, 이 집에서 전세금 빼달라 라고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면 선순위라 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특칙이 있죠. 네, 민사집행법에 특칙이 있습니다. 맞고요. 자, 경매 신청 등기되기 이전에,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한, 대항요건이라 하면 인도와 주민등록이 있죠. 을 갖춘 주택임대차보법 제8조의 보증금, 8조의 보증금은 소액보증금이에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서울특별시는 1억 6,500만 원 이하 중에서 일정 금액 최대 5,500만 원까지는 이렇게 대항요건만 구비하고 살고 있었다면 저당권자보다도,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권자 아닙니까? 얘보다도 무조건 우선하죠. 그래서 최자를 달아서 최우선해서 변제를 받게 된다. 최우선 변제권을 설명하고 있는 거네. 맞죠? 최우선 변제 요건은 경매 신청의 등기가 되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출 것의 요건입니다. 그리고 소액일 것, 배당을 요구할 것, 이런 것들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임금 우선 특권이죠. 근로기준법상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 보상금 이런 것들은 이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때 부동산에 존재하고 있는 저당권보다도 우선해서 변제가 이루어지죠. 저당권에서 담보된 일반적인 우선 변제권자들보다도 더 우선해서 변제가 되죠. 얘도 최우선 변제 순위하고 같죠. 얘들이 순위가.
같습니다. 맞는 말이죠. 답은 2번이고요. 5번 민법 제365조의 일괄 경매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365조의 일괄 경매 청구권은 토지에만,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토지에만 저당권을 가진 사람이 그 위에 있는 건물까지도 같이 묶어서 경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죠. 그러려면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어야 돼요. 나대지.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을 하려고 보니까 건물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되죠. 없었는데 지금은 있네. 그리고 소유자가 같네. 그러면 토지와 함께 건물까지도 일괄해서 경매를 넣을 수 있죠. 자, 기억번에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그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를 했어요. 그러면 딱 됐네. 원래 설정할 때는 건물이 없었고 나대지였고 건물이 지어졌고 설정자가 지었으니까 소유자가 같네. 그러면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건물까지도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죠. 이럴 때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X. 자, 제일 중요한 사항이죠. 일괄 경매 청구권에서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은 엄연히 토지의 저당권자이지 건물 저당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와 함께 건물을 같이 경매를 할 수는 있어도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아갈 권리는 없지. 자, 그 다음에 니은하고 디귿은 뭐가 포인트냐면 일괄 경매 청구권은 어쨌든 지금 일괄 경매를 하려고 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이렇게 같아야 됩니다.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을 때만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지 서로 달라져 있으면 일괄 경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건물을 누가 지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같아야 돼요, 현재 시점에. 자, 저당권 설정자. 이 저당권은 토지 저당권이겠죠?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해준 토지 소유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의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임차권, 예를 들어서 토지를 임차해서 임차권을 취득한 이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다, 여기까지. 그러면 저당 잡을 때는 없었던 건물이고 지금은 존재하는데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같지 않지. 임차인이 지었으니까 건물을. 요럴 때는 일괄경매 청구를 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 토지의 저당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가 임차인이 지어놓은 그 건물을 소유권을 취득했다?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것은 임대차 기간이 끝이 나면서 갱신 청구, 매수 청구가 들어가서 이 건물을 샀다는 거죠. 땅 주인이, 임대인이. 그러면 이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진 거예요. 그러면 토지 저당권자는 그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그 설정자,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어. 근데 그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서 건물을 팔았나 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현재 다르죠.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요건에 못 갖췄어요. 그러면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까지 일괄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얘하고 얘는 맞고요. 얘는 틀렸어요, 지금.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넘어갑니다. 6번. 갑이 을에게 물건을 매도하겠다는 뜻과 승낙기간을 10월 30일로 딱 정해서요. 서면을 발송해서 을에게 도달을 했다. 청약이 왔네요. 옳은 것은. 자, 갑이 10월 30일까지 승낙 여부에 대해서 아무 회답이 없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당신이 침묵을 하면 그것을 승낙으로 내가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 내용을 붙여서 청약을 했을 때 이러한 문구로 상대방을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은 회신할 의무가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을이 그 승낙기간 내에 아무런 회답을 바라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회답을 해주지 않고 무시해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오히려 청약이 실효되겠지. 30일이 지나면. 승낙을 못 받아서 효력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X이고요. 그 다음에 10월 29일에 발송한 을의 승낙 통지가 10월 31일 도달. 지금 승낙 기간이 10월 30일인데 29일에 발송했으면 아슬아슬하게 너무 늦게 붙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연착이 된 거예요. 그럼 일단 청약이 죽어 있어요. 청약이 기다리다가 죽었기 때문에 계약은 안 되는 게 원칙인데 갑이 청약자가 다시 승낙을 했다? 이게 뭔 상황이죠? 530조죠. 530조. 청약자는 연착된 승낙을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승낙이 왔을 때 이미 청약이 죽어 있기 때문에 승낙으로서는 꽝이에요. 승낙 효력도 안 생기지만 이 승낙을 새로운 청약을 받은 셈 치고 청약자가 다시 승낙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계약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않는다가 아니고 있고요. 좀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을이 10월 25일에 승낙 통지를 발송해서 27일 도달했다. 승낙을 발송한 것은 25일, 도달한 것은 27일, 이틀 걸렸어요.
이틀 정도 걸리면 이것은 격지자죠. 꽤 걸렸죠? 격지자 간의 계약에 대해서는 531조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날 계약이 성립하잖아요. 예외적 발신주의. 그래서 계약은 10월 27일 날 성립하는 게 아니고 승낙 통지를 발송한 10월 25일 날 계약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X. 자, 4번. 10월 20일에 을이 10월 20일에 승낙 통지를 발송을 했어요.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열흘 전에 붙였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10월 31일 날 도달 연착이 된 거죠. 자, 이런 연착은 통상적인 아주 정상적인 연착이 아니고 우편물의 배달 사고로 인한 아주 비정상적인 연착이거든요. 자, 이럴 때 갑이 현지의 소인을 확인했어요. 충분히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것을 알았어요. 알았으면 지체 없이 을에게 연착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할 책무가 있잖아요. 연착 사실의 통지, 관념의 통지, 준법률 행위. 근데 그거를 연착을 되었다고 알려줬으면 연착이 되어서 계약이 안 될 건데 이를 알고도 을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이 되죠. 이런 얘기들이 다 528조 제2항과 3항에 나오죠. 연착이 안 된 거니까 계약이 성립하고 계약이 성립한다면 이것도 엄청난 격지자예요. 따라서 승낙 통지를 발송한 10월 20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죠. 네. 이 경우는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연착 사실을 알려주면 계약 불성립, 연착된 거니까 알려주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되 승낙을 발송한 날 성립하겠지. 격지자 간의 계약이니까. 그 다음에 갑의 서면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갑이 사망을 하고 을이 갑의 단독 상속인 병에게 승낙 통지를 발송을 해서 10월 31일 날 도달을 했다. 승낙 기간은 준수가 되었네. 그리고 네, 111조 2항이네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의사표시를 보내고 난 다음에 사망을 해도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청약자가 이렇게 사망해도 청약이 을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상대방은 청약자가 죽었으니까 그 상속인 병에게 승낙 통지를 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가 있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계약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계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한 계약 체계상의 과실 책임을 규정을 두고 있죠. 민법 제535조에 있습니다. 맞는 말. 자, 계약 체계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신뢰 이익에 대한 손해 배상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가정법입니다. 만약에 계약이 유효했다면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이행 가능한 계약이어서 유효했다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될 테고 그 이행될 때 채권자가 얻게 되는 이익을 이행이익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는 거죠. 뭐가? 실내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이. 그러니까 과잉배상 금지 원칙에 따라서 실내손해 금액은 이행이익을 한도로 해서 배상이 이루어지지. 혹시 실내손해가 이행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이익보다 더 초과해서 발생했다? 그럼 이행이익 그 금액만큼만 배상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계약 체계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상대방. 좀 상대방은 이제 손해배상 받을 사람인가 봐요. 상대방의 선의를 요하지만 무과실까지 요하지 않는다? X죠.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자, 계약 체계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 계약이 무효라는 것,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는 것을 배상 의무자는 알았거나 악의 또는 알 수 있었다.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이럴 때 이렇게 배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상대방 손해배상 받으려면 선의로 족하지 않고 선의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선의여도 상대방이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X이죠. 답은 3번이네요. 틀렸고요. 자,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한다. 실제 면적은 90평, 계약 면적은 100평, 10평이 부족하다. 수량 부족이죠. 수량 부족. 그럴 때 그 미달한 부분 10평만큼은 소유권 이전이 원시적 불능이지 않냐. 그래서 여기 일부 무효다라고 정해서 계약 체계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것은 수량이 부족한 담보 책임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지, 이게 부족한 만큼 미달한 부분만큼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로 봐가지고 일부 무효의 법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계약은 전체적으로 유효하고 수량이 부족한 하자가 있는 거죠. 권리상의 하자. 그래서 전, 일, 수, 용저의 수. 그러니까 매수인이 이게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샀을 때는 선의의 매수인은 미달한 것만큼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 이렇게 담보 책임으로 가야 되지 미달한 부분만큼 일부 무효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걸 일부 무효로 처리하면 여러분들 점수도 일부 무효가 될 겁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75년도 사건인가? 옛날 사건인데 건축공사의 대가로서 임야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을 했으나 그 임야의 사용권이 원시적 이행 불능이라면 그러면 이건 계약 목적 달성이 안 되는 거죠. 계약이 무효예요. 그래서 계약 체계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지. 사건을 조금만 말씀드려 보면은 갑은 누구였냐면 서울특별시 은 건축업자인데 무슨 도급계약을 했어요. 도급계약. 뭔 도급이냐? 서울특별시가 봉천동 근처에 있는 어떤 도로, 소방도로 확장 공사를 을에게 맡긴 거예요. 도급인, 일 맡긴 도급인, 일 맡은 수급인. 그리고 그 소방도로 확장을 해주면, 이쪽에 그 공사를 해주면 보수를 줘야 되잖아, 공사비. 근데 공사비를 지급하는 대신에 서울특별시가 갖고 있는 임야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부여하기로 한 거지. 그리고 그 사용기간이 끝나고 나면 얘한테 불하를 해주기로 뭐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막 공사를 하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상한 사태가 발견됐네. 요 임야가 서울특별시 임야가 아니라 나라 땅이었답니다. 국가 땅.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임야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거라. 이행불능. 곧 되지도 않는 계약을 한 거지. 서울특별시가 바보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계약의 목적 실현이 원시적 불능이기 때문에 이 도급계약은 아예 무효 처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이 업자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실내손해배상 책임, 계약 체계상의 과실 책임이 생겼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8번.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은 X토지를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매매계약 합의. 그런데 을은 갑에 대해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채권이 있을 때 상계 얘기를 나올 수 있게 상계. 보세요. 갑이 토지를 팔았죠.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가지고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 채권으로 1억 원을 받을 게 있고 또 한편 매수인이 예전에 매도인에게 돈을 빌려준 게 있어서 대여금 채권, 빌려간 돈 갚으세요라고 대여금 반환 채권으로 또 1억 원을 받을 게 있어요. 서로 1억 원을 받을 게 있어요. 자, 이럴 때 상계를 하는 거잖아. 퉁쳐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퉁칠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어떨 때 퉁을 못 치죠? 상계를 못 하죠? 내 채권에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 있으면 상계가 안 되지. 그렇게 판단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에는 상대방의 항변권이 붙어 있어. 생각해봐요. 매도인이 매매대금 달라 그러면 매수인이 순순히 안 줘요. 나만 돈 먼저 드릴 수 없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넘겨주세요. 토지 넘겨주시면 내 돈 드리겠습니다라고 얘는 항변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갑의 채권에는 상대방의 항변권이 붙어 있다고 표현하는 거지. 반면에 을이 돈 갚으세요. 빌려간 돈 갚으세요라고 했을 때 얘가 딱히 항변할 건 없잖아. 그냥 갚아야지 싹싹하게. 그러니 갑의 채권에는 을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반면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 있는 반면에 을의 채권에는 갑의 항변권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럴 때 갑은 상계 금지. 나의 상대방이 내 채권 행사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다면 나는 상계 금지. 이쪽에서 상계하면 이 사람의 항변권 행사 기회를 박탈시키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거든. 자세한 내용은 뭐 모르시겠으면 그냥 결론 위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은 상계를 못하고 을은 상계할 수 있어요. 갑은 상계 못해요. 갑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을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갑의 상대방 을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을이 상계한다 그러면 을은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항변권을 포기하고. 자, 을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지체에 빠진다? 그렇지 않죠. 항변권의 첫 번째 효과가 지체 저지효죠.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진 사람은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고 이행기를 경과시켜도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X이죠. X입니다. 그 다음에 갑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교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채무를 이행을 제공했다는 거죠. 등기 서류를 준비해서 이거 받으세요. 이거 받으시고 빨리 대금 줘요. 라고 했는데 을이 그 수령을 거절했어? 등기 서류 주는 걸 안 받고 있어요? 주는 걸 안 받아? 수령 지체죠. 채권자가 지체하고 있고 돈도 안 주는 것은 이행 지체고 막 그렇습니다. 수령 지체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뭐 때문에 해도 수령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갑이 또다시 와서 이번엔 이행 제공 없이 빈손으로 와서 이제 등기소를 안 들고 와서 을에게 돈 달라고 청구를 한다면은 을은 과거에 한 차례 이렇게 이행 제공 받아서 동시 이행 함유권을 잃어서 지체에 빠졌다고 해서 지금 등기소로도 못 받고 돈을 줘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을은 그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한 차례 이행 제공을 받아서 지체에 빠져서 항명권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재차 상대방이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 또 이행을 청구하면 또다시 항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지체시킨 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지만 돈을 먼저 줄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거 맞는 말이죠. 이거 이제 충분히 준비가 되셨죠? 3번 같은 지문. 저게 뭔 말인지 저렇게 설명하면 내가 알아듣나? 알아들으셔야지. 공부하셨는데, 그렇죠? 이제는 알아들으셔야지.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고 자세한 설명은 이론 수업, 정규 수업에다 한 거 아닙니까? 문제 푸는 겁니다, 그냥. 그렇죠? 그 다음에 갑이 을을 상대로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을이 동시 이행 함유권을 행사를 했어요. 판사님 나 등기소를 못 받고 있어서 돈 못 줘요. 이렇게. 그래서 법원이 이것을 인정하면 법원은 원고를 패소시키는 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를 반쪽만 승소시켜주지. 일부 승소. 상환 이행 판결을 선고하게 되죠. 그래서 X이고요. 만일 갑과 을이 동시 이행 함유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했다? 배제할 수 있지. 동시 이행 함유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배제하는 특약. 예컨대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해주기로 한다든지 반대로 매수인이 대금을 먼저 치른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러한 특약은 무효가 아니라 얼마든지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효하게 할 수 있죠. 답 3번이고요. 넘어갑니다. 9번. 갑이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을 한 이후에 소유권 이전 및 인도하기 전에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전소되었다면 후발적 불능이네.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이 된 거네요. 틀린 것은 아무튼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게 되었죠. 따라서 매수인은 더 이상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는 당연히 없지. 그렇죠. 소유권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채무자 갑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렇게 양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둘 다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예컨대 천재지변 같은 거, 지진 이런 것들로 화재가 발생을 했다. 그렇다면 이건 위험부담 문제죠. 공평하게 양쪽 채무가 같이 없어지면서 채무자가 위험부담하는 거지. 채무자는 채권자 을에게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게 되죠. 갑이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537조죠. 채무자 위험부담 원칙. 반면에 3번, 4번은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죠. 을의 과실로, 매수인의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면은 갑은 자기 채무를 면하더라도 을은 채무를 면해서는 안 되지. 갑은 을에게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게 되고 이번엔 을이 위험을 부담하죠. 요거는 538조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 더, 채권자 을이 채권자 지체, 수령을 지체하고 있던 중에 양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때도 을이 위험 부담하지. 갑은 마찬가지로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3번과 4번의 경우, 즉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4번 얘기를 하고 있네. 채권자 지체 중이었으므로 갑은 자기의 채무를 면했잖아요. 을은 채무를 면하지 못하고 을은 자기 채무를 이행해야 돼. 돈을 줘야 되지만 갑은 소유권 이전 채무에서 해방되는 거죠. 면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생겼다면 이 이익만큼은 을에게 상환을 해야 한다. 상환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상환해야 되죠. 538조 제2항에 나오는 얘기죠. 됐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입니다. 10번.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를 하면서 대금 채권, 자기가 받아야 될 대금 채권을 제3자 병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그렇게 갑과 을이 약속을 했나? 약속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네요. 그래서 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다. 그 후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매매를 하면서 병에게 돈 주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병은 을에게 돈 받겠다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대금 채권이 병에게 발생한 거죠. 옳은 것은 자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 병의 고리가 생겼어요.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병에게 채권이 발생했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자기들끼리 합의로 해제를 했어요. 합의를 해서 다시 계약을 엎었어요.
그러면 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 매매대금 채권이 소멸한다? X이죠. 541조 제3자 권리의 확정.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서 권리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권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요약자와 낙약자는 그들의 합의에 의해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가 없게 되죠. 합의 해제해도 지들끼리만 되는 거지. 합의 해제가 제3자 권리는 소멸하지 않죠. 이때 을이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를 했어요. 갑이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줬나 봐. 그래서 을이 열받아서 계약을 해제시켰어요. 계약을 해제를 하면 병이 제3자가 갑에게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뭐 이상한 소리 안 해? 자, 원상 회복이 뭡니까? 청구하는 게. 너 이 계약을 통해서 나한테 받은 거 다 돌려줘. 계약 해지되었잖아. 다 돌려줘. 이게 원상 회복 청구인데 병이 갑한테 뭘 준 게 있어요? 을한테 받은 게 있으면 있었지 뭘 준 게 있다고 원상 회복을 청구해요. 그러니까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수익자는 원상 회복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할 수 없죠. 자,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을의 채무 불이행이 뭘까요? 을이 병한테 주기로 한 돈을 안 준 게 채무 불이행이지. 그것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해지했다. 해지할 수 있지. 계약은 없어졌어요. 이때 병 수익자는 나각자 을, 채무자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가능하죠? 자, 이것은 근거 조문이 551조예요. 551조는 해제와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해지해서 계약은 사라졌어요. 그럼 채권 채무는 싹 다 없어진 거지. 계약상의 채권 채무는. 그러니까 병은 그 못 받은 매매대금은 이제 못 받아요. 더 이상. 하지만 채무 불이행을 해서 병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그 역사와 그 손해가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이후에도 여전히 병은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받아낼 수 있다는 거지. 원래의 대금 채권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얘기죠. 맞는 말이고. 4번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를 하고 있어요. 갑이 을에게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을은 병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지 않고 있죠. 갑이 소유권 이전 안 해주면 병이 돈 달라고 하고 있을 때 좀 기다려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돈 주는 거 하고 갑한테 소유권 이전받는 게 동시행 관계니까 내가 그 등기소를 받으면서 돈 드릴게 라고 얼마든지 거절할 수가 있죠. X. 자, 을이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를 했어요. 해제를 했을 때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 누구한테 대금을 줬지? 병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그렇지 않죠. 이 병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권리도 없지만 원상회복을 해줄 의무도 없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병에게 일부 줬던 돈도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을은 갑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하라는 게 판례 아닙니까? 당사 사이에서 청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11번.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법정 해제권의 발생 요건이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을 하게 되면 상대방 채권자에게 해제권이 생기죠. 이때 채무불이행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은 포함되지 않죠. 맞는 말이네. 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이 생기려면 부수적 채무가 불이행된 게 아니고 주된 채무, 메인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때 상대방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주된 채무는 싹 다 이행을 해주고 자잘한 거 몇 개,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때 상대방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엄연히 이것도 채무니까. 하지만 계약 해제까지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죠. 자,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이에요. 그럴 때는 2대2로, 3대3으로 계약을 했을 때. 그럼 피차간에 상대방이 여러 명 아닙니까? 이때 해제권자는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547조 제1항입니다. 당사자가, 해제권자가 수인, 여럿일 때는 해제권의 행사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되지. 갑이 을병과 계약을 했어요. 을병과 뭔가 계약을 했는데 을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 갑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죠? 해제할 때 상대방이 이게 두 명이니까 해제 의사표시를 을에게도 하고 병에게도 해서 둘 다에게 도달을 해야지만 비로소 계약이 해제되는 거예요. 을에게는 해제가 도달되었는데 병에게는 도달하지 않았다? 계약 해제 안 되는 겁니다. 전원에게 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전원에 대해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 의무. 원상회복을 해야 되죠? 둘이 서로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549조의 명문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예. 그 다음에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걸 보고 정기행위라고 얘기하죠. 정해진 기한에 이행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법률행위. 그 정기행위에서 당사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 이행을 지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진제 와서는 이행을 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정기행위여서. 이럴 때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지.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과가 생긴다? 그건 오바입니다. 오바. 그렇죠? 정기행위에 이행 지체가 있을 때는 상대방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때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제권 행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해제가 된다는 그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매매대금 채권이 매매 계약상의 대금 채권이 양도가 되었어. 채권이 딴 데 넘어갔어요. 그 이후에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면 그 해제되기 전에 이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은 해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 안 되지, 절대로. 자, 그때 이 채권 양수인은 해제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는 548조 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죠. 자, 계약이 해지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일정한 제3자를 보호하고 있죠. 해제로부터. 근데 그 보호받는 제3자가 되려면 이 계약의 목적물,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사라지지 않을 토지나 건물, 그 목적물 자체에 완전한 권리, 등기부에 이름이 있는 아니면 그에 준하는 대항력 갖춘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죠.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과 함께 사라져버릴 이 채권,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절대로 여기 제3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채권 양수인, 채권을 압류한 자, 가압류한 자,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은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죠.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2번. 매매의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방 예약. 일방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죠. 자, 예약은 항상 채권 계약입니다. 이 채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한 두 가지 정도인데, 갑과 을이 갑 소유 건물을 가지고 매매를 예약했어요. 나중에 매매하자라고 미리 약속을 해둔 거지. 매매 예약. 완결권을 얘가 갖고 있어요. 이게 일방 예약이죠. 한쪽만 완결권을 가지고 하는 거. 이거는 항상 채권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이라는 의미는 첫째, 채권은 상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이 계약의 효력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예약도 하나의 계약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후에 예약의 목적물이 팔려서요, 소유자가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어도 완결권자는 여전히 갑을 상대로 완결권을 행사를 해야 되지, 제3자를 상대로 완결권을 행사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얘하고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죠, 이 계약이.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채권계약이라는 의미는, 채권계약은 의무부담행위잖아요. 처분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약을 하게 되면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나요?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죠. 앞으로 본계약을 체결해야 될 일이 남아있잖아요, 뭔가가. 그런 의미에서도 채권계약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채권계약이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 본계약, 여기서 말하는 본계약은 매매겠지?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일방이 예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예약은요, 하나의 계약입니다. 여러분들, 예약도 하나의 계약이죠. 근데 계약을 했다가 계약의 내용을 일방이 바꿔버린다고? 합의도 없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예. 그 다음에 매매 예약이 성립한 이후에 예약 완결권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얘가 완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예약의 목적물이 멸실되었어요. 기타 사유로 이전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 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완결권을 행사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지. 건물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완결시켜볼까? 완결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예약이 떨어지면서 없어지고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매매의 물건이 계약이 성립할 때부터 아예 없는 원시적 불능이지. 이거는 완결시켜봤자 매매계약이 바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완결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로 해석을 합니다. 완결권 행사 못합니다. 이제 해봤자 매매의 효력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맞는 말이고. 그럼 4번,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가 된 이후에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되었다. 자, 예약 완결권을 가등기한다는 말은 얘가 나중에 완결권을 행사를 하면 예약이 떨어지면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그때 생기겠지. 그러니까 이 예약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현재의 청구권인가요? 장래의 청구권인가요? 장래 청구권이지. 이 장래에 생기게 될 청구권을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뒀다는 거죠. 그렇게 가등기를 해뒀는데 가등기 된 채로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럴 때 완결권을 행사. 그때도 완결권 행사는 얘한테 하는 겁니다. 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완결권을 행사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본능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양수인에게, 양수인은 얘 말하는 건데 현재 소유자. 양수인에게 본능기 이전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X이죠. 자, 가등기도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등기에 따라 본능기 청구하는 것은 원래의 가등기 의무자, 나한테 원래 본능기 해주기를 약속한 원래의 소유자 갑을 상대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이죠. 양도인. 이 그림 속에 병이 아니라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됩니다. 갑에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받아가지고 등기를 마치게 되면 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가등기하고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중간 처분 등기가 되어서 등기관에 의해서 직권으로 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틀렸네요. 답이 4번이네요. 그 다음 매매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법이 정해놓은 권리의 존속기간을 얘기하죠. 자, 매매 예약을 하면서 특별히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정하면은 뭐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뭐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다 정할 수 있는데 안 정하면 10년이라고 법이 정해놨거든. 법 원리가. 이게 제척기간이죠. 자, 제척기간은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이 아니고 법이 정해놓은 존속기간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이게 경과했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조사해서 재판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맞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를 해줬다. 틀린 것은 해줬는데 갑이 계약 당시 부동산 소유자가 병임을, 갑게 아니었나 보네. 이 부동산이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매매한 거네. 또 매수인 또 알고 샀다네. 알았던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 없게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알고 산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 전, 일, 수, 용조의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의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 못하게 되면 악의였어도 계약은 해지할 수 있잖아요. 단지 이제 알았던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되죠. 그 다음에 계약 당시에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가등기가 되어 있었어요. 가등기 되어 있다는 것은 을이 알고 샀겠지. 등기부에 나오니까. 샀는데 그 후 저 가등기 권리자 병이 본등기를 해서 을이 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시켜버린 거지.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자, 이럴 때 알고 산, 가등기가 있다는 걸 알고 산 을은 계약을 해제는 할 수는 있지만 알고 샀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자, 우리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담보책임에서는 저당권하고 가등기하고 가압류를 전부 다 같이 취급해서 576조 저당권 실행되었을 때 담보책임 묻는 거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샀어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거 외우고 계시죠? 그래서 답이 2번이네요. 2번이 틀렸네. 2번이. 그 다음에 계약 당시에 피담보채권 1억 원인 병의 저당권이 있었고 부동산에 을이 그 피담보채무 이행을 인수하면서, 이행 인수해요. 그러면서 그 1억만큼은 대금에서 공제를 하고 샀어요. 어떤 상황이냐? 부동산 매매 대금이 3억이에요. 3억인데 거기 1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는 병의 저당권이 하나 설정되어 있어서 폭탄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자, 원칙은 매도인 갑이 요 소유권 넘겨주기 전에 요 1억 원 병한테 갚아가지고 폭탄 제거해서 저당권 없애서 깨끗한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 3억 원을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을 못 갚아가지고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이게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 묻는 것이고. 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 3억 원 중에서요, 요 1억 원을 제하고 2억만 줬다는 거죠. 2억 원만 주고 소유권 이전을 받아온다는 거지, 매수인이. 대신 요 1억 채무는 을이 대신 이행해 주기로. 갑이 병에게 돈 갚을 날짜가 오면 을이 대신해서 그거를 이행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넘겨받았다면 저당권을 살려서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지. 그럼 이제는 이 저당권, 이 시한폭탄을 제거할 일은 누구의 일이 된 거죠? 매도인의 책무예요? 매수인의 일이에요? 매수인의 일이 된 거지. 그만큼 제하고 샀기 때문에. 이로써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면제된 거예요. 매수인은 담보책임 물을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훗날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을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다 을 탓이지. 자기 탓이지. 자기가 이행을 인수한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에요. 상실해도 을은 매도인 갑에게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담보 책임이 면제됐거든. 이렇게 계약을 함으로써. 맞는 말이죠? 자, 부동산이 병소유예요. 타인 소유 부동산인데 계약 당시 매도인이 이를 알지 못하고 판 거야. 매도인도 자기 건 줄 알고 판 거예요. 선의의 매도인이죠. 선의의 매도인. 자, 이럴 때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갑은 먼저 매도인이 먼저 선수 쳐서 계약을 해지하는 특징이 있죠. 571조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선의의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칙, 매수인이 손해를 입을 테니 매수인이 입는 손해를 배상하면서 매도인이 먼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지. 그쵸? 혹시 매도인은 선이었는데 매수인은 악이었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때는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잘 알아두시고 571조. 그다음 부동산을 위해서 지역권이 존재를 해야 돼. 이게 땅인가 봐요. 땅을 샀는데 안으로 쑥 들어와 있는 토지여서 지역권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돼. 통행지역권. 그거 아니면 제대로 못 써. 지역권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권이 있다고 그랬거든. 땅 파는 사람이. 요거 안으로 쑥 들어와 있지만 통행지역권이 있어서 다니는데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샀는데 지역권이 없네? 없어? 그럼 이 토지 제대로 사용을 못하지. 전일수용저의 용 타입입니다. 용이 사용 수익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계약 당시에 을이 알았다고? 알았을 때에는 을은 담보 책임에 기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지. 자, 이렇게 지역권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권이 없어서 사용 수익이 못하게 되었다. 이럴 때는 선의의 매수인, 그걸 모르고 산 매수인만 계약을 해지하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알고 산 사람은 다른 대책이 있겠지. 알고 산 매수인은 아무런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게 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옳은 것은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임차물의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한해서 상환 청구한다고? 그건 유익비겠지. 필요비는 종료 시에 상환 청구하는 게 아니고 지출 즉시. 그 가액 증가하고도 관계없는 거잖아. 이거는 값어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이지 증대를 위해서 들어간 돈이 아니기 때문에 뒷말은 쭉 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건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해서 사가지고 붙인 물건이에요. 그럼 팔아먹을 수 있지. 팔아먹는데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임대차 종료되기 전에도 임대인에게 이 부속물 사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다? X죠. 종료 전에는 안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하고 난 이후에 매수 청구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X이고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를 하면 621조에 따라서 등기를 하면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길 건데 등기를 안 했어. 임대인이 안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못했어도 임차인이 건물을 지어서 이 건물을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치면 토지 임차권 등기 한 것처럼 쳐주지 않습니까? 622조 건물 등기에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등기를 마치게 되면 토지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한 효력, 이른바 대항력이 생기게 되죠. 맞습니다. 622조 조문입니다. 맞네. 답은 3번이고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가 되었어. 기간 만료. 임차인은 계약, 갱신의 청구 없이도 곧바로 매도인에게 매도인 뭐 잘못돼 있네. 매도인이 아니고 임대인에게, 그렇죠? 오타네요. 예. 토지 임대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X이죠. 자, 이게 갱매 스토리죠. 갱신 청구, 매수 청구 이야기예요. 이거는 갱신 청구를 먼저 해봐야 됩니다. 먼저 갱신. 임대차가 끝이 났는데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먼저 청구해보고 이것이 거절받았을 때 2차적으로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이거 거치지 않고 곧바로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X이죠. 그 다음 5번.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묵시적 갱신 639조. 임대차가 존속기한이 만료되었는데 임차인은 계속 사용 수익을 하고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임대인은 왜 안 나가세요? 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상당한 기간 내에. 그러면 전 임대차와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한번 임대차가 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조건들은 동일 조건이지만 기간만큼은 동일 조건이 아니라 기간은 정함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635조에 따라서
각 당사자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지.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임대인, 임차인 둘 다 그렇습니다. 둘 다. 임대인이 해지를 통과하면 6개월 후 해지, 임차인이 통지하면요 1달 후 해지죠. 그렇죠? 토지 임대차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토지 임대차이기 때문에 이게 틀리게 되고, 이게 만약에 주택 임대차지 않습니까? 주택 임대차나 아니면 일정한 상가 건물의 임대차라면 이 말 맞습니다. 주택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일단 존속기한은 2년으로 가고, 그리고 2년 안에 임차인은 아무 때나 해지 통고해서 3개월 있다가 끝내버릴 수 있지만 임대인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주택이라면 이 지문이 맞겠지만 이건 토지 임대차이기 때문에 민법 적용을 받아서 양쪽 다 언제든지 해지를 통과할 수 있지. 그래서 X가 되겠네요. 답 3번이고요. 15번. 건물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 을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갑 소유 건물이 임대가 되었지, 을에게. 근데 을이 이 건물을 다시 전대를 줘서 이 건물에는 병 전차인이 들어와서 사용을 시작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임대인은 동의를 해줬다 이거죠. 적법 전대예요. 적법하게 전대가 되었다. 옳은 것을 골라볼까요? 갑과 을이 합의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해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켰어요. 예컨대 합의 해지죠. 계약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데 이걸 합의로 엎었어요. 임대차를. 종료되어도 병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죠. 631조 전차인 권리 확정입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전대차 종료 시에 전차인 병은 건물 사용을 편익을 위해서 을의 동의,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 그 매수를 임대인 갑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647조에 나오는 건데 전차인요. 동의받은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저기 임대인에게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만 지지 권리는 일반적으로 없다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매수 청구하는 두 가지 권리는 인정이 되죠. 지상물 매수 청구나 부속물 매수 청구. 근데 이런 건물 임대차에서 전대차에서 매수 청구, 여기다가 전차인이 붙여놓은 부속물을 임대인에게 다이렉트로 매수 청구하기 위해서는 셋 중에 하나야 됩니다. 첫 번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을 시켰거나, 두 번째,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여서 부속을 시켰거나, 세 번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동의입니다. 얻어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해서 부속을 시켰거나.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 물건이 부속됨에 있어서 임대인의 관여가 다 있는 거예요. 임대인이 동의를 했거나, 임대인이 팔았거나, 또 임대인 동의를 했거나. 근데 저 문제는 오로지 임차인의 동의만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물건은 임차인에게는 팔 수 있어도 임대인에게는 못 팝니다. 그렇습니다. X이죠. 그럼 D은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가 되었을 때 임대차, 전대차 기간 다 끝났어. 병은 전차인은 임대인 갑에게 직접 건물을 명도를 해줬어. 얘가 달라고 그랬어, 건물을. 그럼 해줘야지. 그래도 을에 대한 자기 임대인인 임차인에 대한 건물 명도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죠. 동의받은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저기 임대인에게 직접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임대인이 달라고 그러면 줄 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건물을 돌려주면 자기의 임대인인 원래 임차인이죠. 이 사람에게 건물 반환을 했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면하게 되죠. 면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자, 을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해서 2기의 차임액에 달해가지고 차임을 연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갑은 계약을 해지시켜 버렸어. 계약을 끝을 내버린 거지. 갑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럴 때에는 갑은 이 전차인 병에 대해서 그 사유를 미리 통지하지 않고서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하고 관계된 거죠, 여러분? 638조인데 이게 해지가 아니고 채무불이행 해지가 아니고 만약에 기간 약정 없이 임대가 되었어. 여기가 기간 약정 없이 전대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해온 거야. 이제 끝내자고. 언제든지 그 통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버린 거지. 그러면 임대차가 끝이 나면서 전차권도 없어지거든요. 자, 그럴 때 해지 통고로 종료될 때는 임대인은 적법한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를 해놔야 돼. 내가 여기 해지 통고했으니까 당신도 6개월 있다가 나가야 될 겁니다. 다른 집 구해보세요. 이렇게 미리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전차인에게 대항 못한다는 조문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해지 통고가 아니라 얘가 차임을 연체해서 계약을 해지시키기 때문에 지금 임대인 열받았어요. 지금 열받아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하고 얘한테 미리미리 그 사유를 알려주는 친절을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알려주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해지가 되었으니까 당신도 당장 나가세요.
라고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리을하고 맞고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기억, 리을. 답은 2번인가 보죠. 갑은 을 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을과 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3월 5일 대항요건하고 확정일자를 갖췄다. 3월 5일 대항요건을 갖췄다는 거가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3월 6일 0시에 대항력이 생겼죠. 확정일자도 3월 5일에 갖췄으니까 우선 면제권도 대항력과 함께 3월 6일 0시에 같이 생기겠네. 이 경우는. 근데 병이란 사람은 2021년 5월 6일 저보다 좀 늦어요. 지금 한 2달 정도. X주택의 저당권을 후순위로 취득한 거예요. 선순위 임차권이고. 근데 이 임차인 갑은 2023년 3월 9일이에요. 23년 3월 9일이면 한 2년 정도 지나고 며칠 더 지났네. X주택의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쳤답니다. 어떤 상황인지 상황이 짐작이 되시죠? 임대차가 끝이 났는데 임차인이 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빼줬나 보죠. 그래서 이사를 가기 위해서 등기명령 신청하고 등기를 딱 마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를 가겠지. 이때 임차인 갑은 이 임차권 등기에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임대인 때문이잖아. 이 돈 쓴 거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해놨으니 갑이 2023년 3월 10일 3월 10일이면 임차권 등기가 된 그 다음 날이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이사를 했다는 것은 주택의 점유를 잃었다 이거죠.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이제는 잃지 않는 거죠.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을의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하고 갑이 이렇게 등기해 놓은 것을 말소해 줄 의무는 절대로 동시행이 될 수 없지. 제가 지금 보증금 반환 채무가 이행 지체에 빠져 있는 중이거든요. 지체에 빠져 있는 보증금 반환 채무를 먼저 이행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등기에 말소를 해야 되는 거죠. 선후 이행 관계이지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자, 경매가 2023년 6월 9일 개시되었어요. 그러면은 얘가 3월 9일 날 등기해 놓고 이사를 가고 한 몇 달 후에 드디어 망했나 보네요, 집주인. 그래가지고 경매가 개시되어서 X주택이 매각될 때 임차인 갑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후순위 지당권자의 병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고 틀렸습니다. 원래 임차인은 배당 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거든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 못 받는 채권자인데 이렇게 등기해 놓은 사람,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서 등기를 해놓은 임차인은 등기부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굳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의 순서가 정해지는 채권자가 됩니다. 여기 X이죠. 자, 만약 2023년 4월 5일 정의 X주택에 보증금 2억 원에 임차를 해서 대항요건을 갖췄어요. 인주, 확정일자 얘기는 없는데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X주택이 경매가 된다면 이 임차인 정은 매각 대금에서 병보다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병이 누구지? 병은 여기 있는데 병은 2021년 5월 6일 날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인데 근데 2023년 4월 5일 날 주택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선순위 지당권보다도 먼저 변제받는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말도 안 돼. 그리고 우선 변제권을 얘기하려면 대항요건만 가지고 안 되지. 확정일자까지 필요한데 설령 이 사람은 확정일자를 갖췄다 하더라도 안 돼. 병보다는 후순위지. 어떻게 2년이나 빠른 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으려고 해요. 무슨 소액 임차인도 아니면서. 여러모로 틀린 거죠. 이 문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17번. 갑은 을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 건물을 22년 6월 1일 보증금 6천만 원에 임차를 했습니다. 같은 날 인도를 받은 후 같은 해 6월 10일 적법 절차에 따라 사업자 등록 6월 1일 날 인도받고 6월 10일 날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 인사를 다 갖춘 건 6월 10일 다음 날 0시 6월 11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겠지. 옳은 것은. 그런데 2022년 4월 6일 날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먼저 해놓은 병이 있었다는 거죠. 이 건물에. 그리고 이 사람이 6월 19일 날 가등기에 따라서 본 등기를 마쳤다네. 그러니까 병이 가등기를 하고 4월 6일 그 다음에 누굽니까? 갑이 임차를 해서 대항요건을 요때 갖췄고 그 다음에 6월 19일 날 본등기를 했다. 그러면 요게 대항력을 갖춘 시점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가등기하고 본등기 사이에 소유권 취득한 사람도 본등기가 되면 소유권을 잃을 판에 임차권이 뭔 용가리 통뼈라고 대항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대항. 따라서 요 갑은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본등기를 바친 병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되고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거죠. 이 가게에서. 맞는 말이죠? 답은 1번이네요. 옳은 거. 갑이
임차 목적물에 임차 목적물 이 건물을 사실행위하고 더불어 사실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 제조, 가공, 보관만 하는 창고나 이런 것들 공장을 얘기하는 거죠. 더불어서 창고나 공장은 상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상임법 적용을 못 받는 건데 그거하고 더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영업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사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공장 건물은 상가가 아니지만 그 공장 한 켠에 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놓고 영업 활동을 했다는 거죠.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을 고객들에게 넘기고 수수료도 받고 뭐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영업 활동이다. 그래서 이게 상가 건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상가 건물에 해당한다고 봐서 상임법의 적용 대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기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면 적용되는 임대차는 최단 기간 1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정하지 않았을 때 1년입니다. 만약 계약갱신이 없다면 계약은 2024년 5월 31일 만료되는 게 아니죠. 좀 계약을 22년도에 했거든요. 1년을 잡으면은 24년이 아니고 뭐죠? 23년. 이때 만료가 되겠지. 따로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1년은 보장되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4번. 갑이 임차 부분의 일부를 경미한 과실로 파손시켰어요. 경미한 과실로 파손을 시켜놓고 계약갱신을 요구해와 요구하지 못한다? X. 요구할 수 있지. 자, 고의로 파손시켰거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시킨 임차인은 그 사람의 계약갱신 요구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지만 경과실로 파손시킨 사람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으니 이 사람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틀렸고, 보증금 말고 그 외 별도로 매월 50만 원의 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다. 면은 갑은 보증금 중에 2,200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 우선 변제권자들보다 더 우선해서 최우선해서 변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환산 보증금을 쓰기 때문이죠. 보증금이 6천인데 월세가 50이 있다. 50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이게 5천이 되고 그 6천에다가 합산을 하게 되면 1억 1천이 되잖아요. 서울특별시에서 소액 임차인이 되려면 얼마 이하 되죠? 6,500만 원 이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억 1천만 원이 돼버렸으니까 소액이 아닌 거죠. 그래서 2,200만 원 이 일정 금액을 최우선 면제 받을 수는 없게 되는 거죠. 답은 1번이고.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공용 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다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분은 자기가 몇 평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서 결정된다. 12조 1항. 자, 집합건물법에 있습니다. 맞고.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는 시효 취득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죠. 자, 복도를, 계단을, 엘리베이터를 20년 동안 점유한다? 불가능하죠. 설령 20년 동안 점유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게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의 분리처분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 복도에 대한 소유권이 별도로 생길 수는 없다는 거죠. 분리처분 금지 때문에. 절대로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각 공유자는, 각자는 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 이게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이 꼭 선임돼야 되죠. 10인 미만이면요. 그럼 관리인이 없어도 되거든요, 이 건물에. 관리인이 있건 없건 공용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방해를 하고 있다면 그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럼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다른 구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 부분, 복도입니다. 복도의 전부나 일부를 독점적으로 자기 무슨 전유 부분처럼 쓰고 있어요. 불법 점유죠. 이럴 때 다른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의 보존 행위를 내세워서 그 복도를 나한테 돌려달라고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죠. 우리 공유물에서 이런 거 배웠죠, 여러분들.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 독점 사용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게 보존 행위를 주장해서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지. 왜냐하면 이것을 인도받아서 자기가 돌려받으면 자기가 복도를 점유로 시작한다는 건데 불법 점유로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4번 맞고요. 틀렸고요. 그래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지. 정답이고. 그 다음에 5번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도 행사를 할 수 있다. 집합건법 18조 조문입니다. 그냥 여기에 근거해서 이 18조에 근거해서 체납관리비 승계규약의 효력이 결정되는 거죠. 자, 아파트에 관리규약에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특별 승계인 새로 소유자가 된 사람이 무조건 승계한다.
체납관리비 승계규약이 과연 효력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전체적으로는 무효이지만 이 조문에 근거해서 전유 부분 체납관리비를 승계시킬 수는 없지만 공용 부분 체납관리비를 승계시킬 수는 있다. 공용 부분 체납관리비 승계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유효하다고 얘기를 한 게 바로 이 조문에 근거한 거죠. 맞습니다. 다음 19번.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을 소유의 X 부동산에 가등기를 했어요. 을 소유 부동산에 갑이 가등기를 먼저 했어요. 담보 목적으로 을 소유 부동산에 돈 빌려주고 그 이후에 병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저당권을 후순위로 취득을 했어요. 옳은 것은 자, 갑은 변저기가 도래한 때 청산금이 없다? 집값이 대폭락해서 청산금을 줄 필요 없다면은 즉시 가등기에게서 본인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청산금이 없어도 절차는 밟아줘야 됩니다. 통청소, 통지, 청산기간, 소유권 취득. 없다라는 취지를 통지하고 2개월이 지나야지만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 즉시 곧바로 본등기를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갑의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인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렇지 않죠. 자, 이 청산금 평가할 때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특별히 법이 개입하지 않죠. 그래서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를 한 청산 금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통지는 효력이 있지. 통지가 도달하면 청산기간이 진행되고 2개월이 끝나면 청산금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을 때 그때 을이 동시이행한 항변권으로 대항하면 되지. 나는 당신이 통지한 청산금 인정 못합니다. 너무 적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난 본등기 못 해줍니다. 라고 이 항변권을 행사해서 2단계에서 거절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통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갑이 청산금 지급을 지체를 했어요. 통지하고 2개월 지났는데 청산금을 계속 안 주고 있어. 청산기간이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변제기 이후에 통지가 이루어지고 청산기간 2개월이 다 지났어도 아직 채무자가 청산금을 못 받고 있다면 지금까지 원금, 이자, 지연소요금을 싹 다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지금도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 병이에요. 병. 후순위 권리자 저당권자의 병은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2개월 범위 내에 한해서 자기의 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어도 이게 지금 보니까 청산금이 너무 택도 없이 적어요. 경매가 낫겠다라고 판단이 있으면 자기 채권 변제기 오지 않았어도 X부동산에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지. 그 경매를 청구하면 경매가 개시가 되지. 경매를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2조, 2항이죠. 맞습니다. 답이 4번이죠, 이게. 그 다음에 병의 담보권 실행, 얘가 저당권을 실행을 해서 경매를 넣었다. X부동산이 정에게 매각되었다. 그럼 얘보다 앞서 있는 선순위 담보가등기 권리, 얘는 어떻게 되느냐? 담보가등기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아니지. 경매 시에 담보가등기 권리는 전부 다 저당권으로 취급됩니다.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죠. 그래서 담보가등기 권리는 순위에 상관없이 모든 담보가등기 권리는 경매로 인해서 소멸합니다. 가등기 담보법 제15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마지막에 10번. 자,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을과 명의신탁의 약정을 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 갑은 병에게서 그 소유 X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주면서 갑이 병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부탁이죠? 중간 생략 등기를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해줬어요. 병하고 갑하고 X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데 매매 대금을 주면서 갑이 부탁을 해서 등기는 을한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갑하고 을은 사전에 명의 신탁의 약정을 맺어 놓은 상태고 얘가 신탁자고 얘가 수탁자인 거죠. 그래서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서 등기를 이렇게 등기를 한 거죠. 중간 생략 등기를 한 거죠.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하려면 중간에 있는 계약들이 유효해야 되죠. 근데 요거는 매매니까 유효하지만 요거는 명의신탁이어서 무효죠. 따라서 등기는 무효입니다. 수탁자 소유권 취득 못했고 신탁자도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권 취득 못했고 소유권은 병에게 있다. 아직은 뭐 그렇습니다. 여기 기본적인 딱 요 정도의 인식은 있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틀린 것은 갑하고 을이 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지. 4조 제1항 실명법 4조 1항 무효 맞습니다. 그다음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이때 갑이 을을 상대로 그거 등기 갖고 있는 거 부당이득이다.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없죠.
자, 판례는 부당 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을이 부당하게 뭔가 이익을 얻고 얘가 뭔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판례 논리는 이거 어차피 무효등기니까 아무런 이익이 없고 너는 이 계약의 효력을 지금도 인정받으니까 넌 손해 없다. 따라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으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갑이 을에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틀린 것은 2번이죠. 갑이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겠다, 부당이득 반환해달라 이렇게 등기를 바로 가져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갑은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채권이 아직도 남아있죠.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채권이 지금도 있고 이 채권 보존을 위해서 채무자 병이 갖고 있는 소유권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은 자기 채무자인 병을 대위해서 을 명의 등기를 말소시켜야 되죠. 이 등기를 말소시켜서 명의를 병에게 돌려서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라고 하죠. 해석을. 그 다음에 갑과 을 간의 명의상 악정 사실을 알고 있는 정, 이게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정, 악의의 정이에요. 정이 을로부터 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등기를 마쳤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실명법이 적용되는 명의신탁에서 제3자가 등장하면 머릿속에 4조 3항이 떠올라야 됩니다. 실명법 4조 1항 약정 무효, 4조 2항 등기 무효. 그 무효는 선악을 부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악의의 정, 이게 명의신탁 관계라는 것을 알고서 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불법적인 처분에 적극적으로 가담만 안 했다면 악의의 정,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알고 있는 정이 을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때의 특별한 사정은 적극 가담이겠지. 적극 가담만 안 했다면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맞죠? 4조 3항에 따라서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출이론의 기말고사 문제들을 해설을 해봤는데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지금은 맞추면 좋죠. 맞추면 참 좋은데 혹시 아직까지 내가 아직 숙지가 덜 돼가지고 못 맞췄다. 지금 못 맞추는 건 다행입니다. 10월 28일 날 못 맞추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쭉 풀어보시고 점수가 몇 점이다.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혹시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문제를 푸는 것을 기회로 해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내 실력을 올리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시험 치는 의미죠. 목표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잘 정리하셔가지고 실력 향상의 길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자, 해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